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와 그 이면에 숨겨진 긴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부모님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주님의 은총 속에서 더욱 풍요로운 지혜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77세. 제 나이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몸담은 지 어느덧 51년, 그리고 지난 20년간은 노후 설계와 투자 교육에 매진해왔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 뒤를 돌아보니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뒤늦은 후회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깨달아봤자 이미 정해진 삶에 맞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젊은 시절 조금이라도 더 일찍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 전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분이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 교육은 30대, 40대에 미리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 혼자 들으면 뭘합니까? 돈줄은 아내가 다 쥐고 있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는 아내는 누가 설득해준단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참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노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한 34세 청년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을 인생의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도 더 이상 노후 준비를 먼 미래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 아주 우연한 간접 경험 덕분에 일찌감치 노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975년 입사 3년 차에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로 연수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보다 20년에서 30년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본 셈입니다. 증권거래소 지하에는 주식과 채권을 보관하는 거대한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데 백발이 성성한 노인 100여 분이 웅크리고 앉아 주식 증서를 세고 있었습니다. 70세는 좋게 넘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제가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들은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회사 임원도 있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들 한때는 한가락 하던 분들이지요. 시간당 얼마를 받습니까? 500엔, 우리 돈으로 약 5,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묵던 비즈니스 호텔 로비에서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녁 5시가 되자 젊은 여성 직원들이 퇴근하고 그 자리를 할아버지 직원들이 와서 교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 중반, 일본의 노인 인구 비율은 고작 8%였습니다.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 즉 노인 인구 20%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의 우리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의 일본 노인들은 이미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나도 언젠가 늙고 아주 오래 살 텐데 저렇게 살 준비를 해야겠구나. 49년 전 젊은 시절에 막연하게나마 가졌던 그 생각이 제 인생 전체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0년대 초반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소위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동갑인 1947년생들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서점에는 그들의 은퇴 준비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20권 넘게 사서 미리 읽어보았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 몇 억 모으기가 전부였지만 일본의 책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건강,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삶, 즉 장수 리스크가 더 큰 문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 문제, 자녀 리스크 때문에 노후가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퇴직 후 일이 없으면 인간은 너무나도 공허해진다. 노후 준비란 돈, 건강, 일, 관계, 외로움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설계여야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가 일본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결코 제가 친일파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의 혹독한 현실을 겪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20년 후 우리의 모습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현재 29.1%에 달합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정년후라는 책을 보면 일본 퇴직자 가구의 평균 연금 수입은 월 250만 원 정도인데 평균 생활비는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일본 70대 남성의 절반이 아르바이트든 뭐든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파트 관리인입니다. 경쟁률이 무려 50대 1에 달합니다. 그 외에도 컴퓨터 강사, 가사 도우미, 그리고 요즘은 노노케어, 즉 젊은 노인이 더 나이 든 노인을 돌보는 일이 큰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양병원 앞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까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의례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느냐부터 묻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퇴직 후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입니다. 재작년 취업 포털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은 51.8세였습니다. 반올림에서 52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합시다. 52세부터 83세까지 무려 31년의 세월입니다. 이 31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실감이 나십니까? 현역 시절에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일해야지, 술 마셔야지, 사람 만나야지, 하루가 100시간이라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이 지독한 시간이 가질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다 빼도 하루에 최소 11시간이 남습니다. 11시간 곱하기 365일, 그리고 31년을 곱하면 총 12만 4,465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1900일 시간이니 퇴직 후 31년의 여가 시간은 현역 시절의 65년에 해당하는 노동시간과 맞먹는 셈입니다. 느낌상으로는 퇴직 후의 하루가 현역 시절의 이틀보다 더 긴 셈입니다. 만약 100세까지 산다면 그 시간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는 새로운 명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기나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노후의 모습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첫째, 안타깝게도 생활비가 부족한 대다수의 사람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만 원을 차지합니다. 결국 수중에 남는 현금성 자산은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 대박을 노리다 전 재산을 날리거나 결국 집을 팔아 생활비로 써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과연 그 집이 우리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일본에서 사귄 친구는 도쿄 근교의 28평 아파트에 삽니다. 1984년에 1억 2천만 원에 산 그 아파트는 1991년 버블 정점기에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얼마 전 그 친구에게 현재 집값을 물어보니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도 팔릴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부동산 거품 붕괴라는 홍역을 치르며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7%까지 낮아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연금과 금융자산이 채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계의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이 믿음은 과연 영원할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이 겪었던 집값 하락의 요인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구매 수요가 끝나가고 있고 세계 1, 2위 수준의 도시화율로 인해 더 이상 도시로 유입될 인구도 없습니다. 낡은 아파트들은 재건축 동력을 잃고 슬럼화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의 빈집은 900만 채를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이미 152만 채에 달합니다. 이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투자의 제1원칙은 분산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다면 설령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지라도 최소한 10에서 20%는 금융자산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비중을 점차 늘려 환갑 무렵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기치 못한 충격에도 최소한의 안전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먹고 살 돈은 충분한 사람들. 그럼 이들은 놀고 먹으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의 무료함과 공허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을 지냈던 분들이 아침이면 호텔 헬스클럽에 모여 시간을 때우고 오후에는 커피숍을 전전합니다. 얼마 전 정부 고위직을 지낸 한 친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부터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앞으로 30년, 40년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미칠 노릇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은퇴자들이 취미활동과 봉사활동, 그리고 약간의 용돈벌이가 되는 소일거리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3번의 정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정해준 고용 정년, 그리고 그 이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일의 정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젊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그 어떤 재테크보다 중요합니다. 노후의 3대 불안은 돈, 건강, 외로움입니다. 이 3가지 불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소일거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라 평생 현역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은퇴 전문가가 쓴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위는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다정한 남편? 정답은 낮에 집에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리된 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세계에서 살다가 퇴직 후 24시간을부터 지내게 되니 갈등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 급증하는 황혼-이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황혼-이혼 비율은 37%로 일본의 23%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라도 각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일거리는 필수적입니다.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유용한 존재라고 느끼는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높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때 은행장까지 지냈던 제 선배는 퇴직 후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 서글프다고 했습니다. 쓸모있는 인간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왕년의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얼마 전 퇴직 공무원들의 수기를 심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기는 퇴직 후 겪는 절벽 같은 단절감과 갈 곳 없는 공허함에 대한 토로였습니다. 그중 한 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방 사무소장까지 지낸 고급 공무원이었던 그는 퇴직 후 3개월을 신나게 놀았지만 이내 미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눈치가 보이고 도서관에서는 신문 한 장 보려고 노인들끼리 쟁탈전을 벌이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고 우여곡절 끝에 주간노인 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대여섯 시간 일하고 받는 월급은 70만 원.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보람과 활력을 되찾았고 가장 큰 변화는 그렇게 무섭던 아내가 천사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분들,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소득 대비 자녀에게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지만 2030 청년 중 상당수가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캥거루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부모가 집을 얻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 일본 친구는 딸을 시집 보낼 때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을 준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며 놀라더군요. 우리는 자녀에게 영어, 수학은 가르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돈 관리와 경제적 자립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한정 퍼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들어갈 돈을 아껴 부모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녀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립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머문 자리를 스스로 치우는 행위의 자립. 둘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의식의 자립. 셋째, 주어진 경제 상황에 자신을 맞추는 능력, 즉 절약하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고성장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몸에는
고성장 체질이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 저성장 시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일과 주택, 자녀 교육과 결혼, 그리고 내 노후에 대한 생각의 틀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절약입니다. 불필요한 자동차, 과도한 교육비와 결혼 비용, 체면 치레를 위한 경조사비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노후 준비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고 무겁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외면하는 것보다 오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후가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만의 역할과 의미를 찾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